안녕하십니까. 이화의 한영 세무부문 장남훈 파트너입니다. 작년 개정세법 세미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로 인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발표하였는데요. 올해는 범위가 좀 더 넓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글로벌 텍스 동향이라는 주제로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아젠다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유럽, 홍콩,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등 최근 해외 세제 동향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작년 12월에 추가로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추가 가이던스 중 섹션 45X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외 조세 주요 동향입니다. 유럽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PS 액션 플랜이 도입된 이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유럽 각 국가들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2020년에 각국 세법들을 입법화하였습니다. 한국 역시도 동일하게 2019년 및 2020년에 도입된 규정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자 비용 공제 제한 규정, 조세회피 방지를 할 수 있는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의 도입, 특정 외국 법인의 유보소득 과세 규정인 CFC 규정의 도입 및 혼성 브릴치에 대한 과세 규정 등입니다. 이를 Anti-Tax Avoidance Directive ATAD 1 and 2로 명명하였습니다. 해당 규정들은 한국을 포함하여 도입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으로 예상되어 ATAD 3를 중심으로 논의드리겠습니다. ATAD 3는 EU에서 쉘 컴퍼니를 활용한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ATAD 3를 도입하여 유럽 국가 내 소재하는 지주회사들이 최소한의 실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 간 정보교환 및 세무신고서 등 관련 실질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의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에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를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었고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조세 환경 변화에 맞추어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EU에서 제시한 회원국들의 ATAD 3에 대한 어프로치를 살펴보면 총 7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의 수익 또는 자산과 관련된 게이트웨이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 법인 총소득의 65%가 수동적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자산의 55% 이상이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의 대표적인 게이트웨이 판단 요건입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의 경우 회원국들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각각 75%와 65% 기준에서 10%씩 낮추어진 것입니다. 이외에 법인의 소득이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대부분인 경우와 회사 행정 업무 외부 아웃소싱 여부, 현황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장소, 은행 계좌,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 등에 대한 의무 보고이며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쉘 컴퍼니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스텝은 쉘 컴퍼니가 아니라는 반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증명하거나 해당 쉘 컴퍼니로 인하여 실질적인 조세 혜택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충분하게 반론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그 여섯 번째 스텝이고 해당 법인과 관련된 회원국가 간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에 해당합니다. 원래 EU의 계획은 23년 6월까지 각 회원국들이 입법화 초안을 마련하고 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웨이, 즉 자산 및 수익 요건과 실질 요건에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EU와 EU 회원국가 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시도들이 계속될 것이고 합의는 시기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실질이 충분하지 않는 중간 지주회사가 있거나 중간 지주회사 등의 설립을 고려하실 때는 위와 같은 유럽 내 움직임에 대하여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실행 시 현지 각 국가와 유럽 내 프랙티스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 주식과 자산 양도 관련 세법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콩은 전통적으로 역외소득과 특정 요건 충족 시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홍콩의 기존 해외 온천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의 개정 배경에는 홍콩이 유럽의 와치리스트 대상 국가였고, 주된 이유는 역외소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가 없었던 것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홍콩 해외 온천소득 비과세를 위한 일정 요건들은 이미 23년 1월에 도입된 것인데, 지분투자 및 배당, 이자와 지적재산 IP소득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에 개정된 규정은 그 대상을 모든 자산의 처분소득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특히 세이프하버 기준을 마련하였고, 경제적 실질 기준에 대한 예시와 더불어 과세관청에 사전 애교 신청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모든 자산의 의미는 동산과 부동산 관련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그 대상의 폭이 대폭 넓어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주요 자산별 홍콩에서 과세 면제 가능 요건을 살펴보면, 지적재산인 IP소득의 경우 넥서스 요건을, 주식 등 IP 외 모든 자산 관련 소득은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홍콩에서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레귤레이티드 비즈니스를 하는 금융기관 및 홍콩에서 특정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납세자, 주식을 포함한 자산을 주로 판매하는 업을 하는 트레이더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이 있으며, 직간접 지분 75% 이상의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룹 내부 거래가 되는 인트라그룹 과세 이연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지적재산 외 자산 처분 이익과 같은 역외 수동적 소득에 대한 경제적 실질 요건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납세자는 홍콩에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활동 수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순수 지분투자 회사의 경우 완화된 경제적 실질 요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홍콩에서 지분의 보유와 관리 활동에 참여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홍콩 회사법, 세법 등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를 수행하는 인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실질 기능에 맞게 투자와 관리 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실질이 핵심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수 지분투자 외의 회사들의 경우, 첫 번째, 회사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활동, 자산의 취득, 처분 등과 같은 관리 활동이 홍콩에서 수반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로 인한 주된 리스크를 부담하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적정 수의 퀄리파이드 종업원에 대한 존재 여부와, 네 번째 마지막으로 홍콩에서 발생하는 적절한 운영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적정성 요건인데,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 적격 종업원이 필요하고 적정한 법인 운영 비용이 홍콩에서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이 오히려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수의 적격 종업원 수, 그리고 적절한 운영 비용의 규모에 대해서는 예시는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스레시홀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외 원천 자산 처분 이익에 대하여 참가부 면제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 원천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해외 원천 비과세 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어 홍콩에서 비과세가 될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법에서 제시된 조건 충족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경우 커미션의 의견을 가득하거나 공식 사전외교 신청 등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싱가포르 재무부는 해외 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법 규정인 섹션 10L을 도입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홍콩과 같이 자산이나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홍콩과 동일한 배경으로 경제적 실질 요건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적절한 경제적 실질은 해당 법인의 수익 창출 활동과 섹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수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 헤드쿼터, 펀드 매니지먼트 등입니다. 관련 세법 규정의 도입 배경이 홍콩과 매우 유사하다 보니 순수 지주회사 및 비지주회사 관련된 경제적 실질 요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홍콩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0L은 싱가포르 과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법은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 요건 또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법인의 사업활동 목적의 평가와 운영의 규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고려되어야 하는지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싱가포르 과세관청인 IRS에 사전 예규 신청을 고려해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2023년 10월 20일에 미 재무부는 미국 내 재화를 판매하는 외국계 기업 중 150개 기업을 부적절 이전 가격 정책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컴플라이언스 알림 배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근본적 배경에는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하여 정부 예산 소요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IRS는 이전 가격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계 판매 법인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이전 가격 관행을 식별하고 해결 능력 강화, 즉 과세 및 추징을 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미국 IRS로부터 이전 가격 관련 정보 및 자료 요청 또는 소명 등 확인 요청을 받으셨을 경우 이를 중요한 이슈로 보셔야 하며 전문가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으셔서 적시에 적극적 대응을 반드시 고려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아시아 주요 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주요 특징이 조사팀이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에게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을 수행하고 나서 조사팀을 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질보다 형식을 중시하고 있는데 경제적 거래의 본질을 고려하기보다 세무 신고의 적정성 및 완전성을 중시하고 증빙서류 관련된 세법의 물리적 해석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세수 확보의 부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과세관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잘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태국의 경우 태국 국세청과 특별조사국가의 협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주로 가공의 세금 계산서나 인보이스 등을 발행한 경우들에 대하여 특히 특별조사국가 협업을 통해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정보와 증빙 서류 등에 대한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각 다른 세무 유형 및 항목들에 대하여 납세자 제출 세무조정사항과 관련 설명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목들에 대하여 IRS에서 전산 등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쉽게 파악하고 나서 해당 이슈들을 제기하는 경향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세무조사와 과세관청 챌린지가 많은 동남아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정보 요청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동향입니다. 세법에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법인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모회사 또는 자매회사들까지 정보 요청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12월에 발표되었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가 가이던스 중에서 국내 기업에 영향이 큰 섹션 45X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 추가 가이던스는 첫 번째, 적격 부품 품목의 범위, 두 번째, 적격 부품의 미국 내 생산, 세 번째, 적격 생산 비용의 정의 명확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비특수관계자 판매 여건에 대한 추가 가이던스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적격 부품에 대한 정의 관련 추가 가이던스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 가이던스에서는 핵심 광물,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변환장치, 적격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적격 핵심 광물의 경우 해당 순도 기준에 따라 광물의 추출, 정제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적격 핵심 광물을 매입하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부품 정의를 명확화하였으며 적격 배터리 부품의 경우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전극활 물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하였습니다. 각 부품별 세부 기술적 정의들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술 관련된 엔지니어의 전문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해당 섹터의 기술 전문가들이 반드시 세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국 생산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적격 부품은 납세자에 의해서 미국 내 생산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생산이라 함은 구성 요소, 재료 및 부분 부품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적격 구성 요소, 물질로 변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극활 물질과 적격 핵심 광물의 경우 납세자에 의하여 재료가 미국 내에서 가공, 전환 및 정제되는 경우 섹션 45X 목적상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산 활동에는 구성 요소와 재료 또는 부분 부품을 단순 조립 또는 외형을 단순 변경하는 행위는 생산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적격 부품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 재료 및 부분 부품의 경우 미국 내 생산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격 생산 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은 직접 재료비 및 간접 재료비와 원재료 추출 또는 취득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입니다. 양극재 제조법인을 예시로 들면 재료비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매입 비용과 원재료 변환, 정제 및 재활용에 투입된 비용의 경우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가 가이던스의 핵심은 원재료 매입 비용과 관련 간접 재료비가 세액공제 대상 제조원가에 제외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대중을 상대로 의견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나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면 현재로서는 업계 추가 의견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특수관계자 판매요건 관련 추가 가이던스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기업이 생산이 완료된 적격 부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에 한하여 섹션 45X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제비법인들이 많다 보니 비특수관계자 판매 요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가 가이던스에서 모자회사 그룹, 자매회사 연결 그룹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지배하에 있는 특수관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 부품의 판매가 세무상 특수관계자에게 이루어지더라도 최종 고객이 비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Related Party Election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특수관계자 판매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JB법인과의 거래관계 및 부품과 소재 등에 있어 미국 내 그룹 특관자 간의 거래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국제조세의 환경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 변화를 사전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